집단 상담의 기초,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단 상담 초기 단계에서 집단 규범 형성을 위한 상담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 단계라고 했잖아요. 초기 단계는 집단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꼭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이고 두 번째는 구조화입니다. 첫 번째 관계 형성이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상담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구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휘둘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반드시 관계 형성과 구조화를 하게 되는데요.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지지적이고 격려하고 어떤 따뜻한 분위기를 줘야 돼요. 그래서 26번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지지적인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격려하는 분위기와 반대되는 문항이 옳지 않은 문항일 것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자기 개방을 격려하기. 자기 개방을 하는 것은 상담자뿐만이 아니라 집단원들 간에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자기 개방을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것,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비생산적인 행동에 대해 개입하기. 자, 집단이 처음에 형성이 돼서 집단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각자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이 비생산적인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한다는 거는 이 구조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상담에서는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분명하게 구조화를 시켜줘야지 나중에 상담 중기 이후에 가서 그런 비생산적인 행동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고 하면 바로 저항이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생산적인 행동은 초기 단계에서 개입하여 이제 구조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언행을 촉진하기. 자, 솔직한 거, 그다음 자연스러운 언행, 이런 것들은 초기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겠죠. 3번 맞고요. 4번 집단원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논평하기. 집단원의 행동에 즉각적으로 논평을 한다라는 건 관계 형성이 잘 돼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아요. 오히려 즉시성을 이용해줘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계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저항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회기의 상담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상담에는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관계 형성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고,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 초기 단계에서 해야 될 상담자의 역할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 5번 지금 여기에서 집단원의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하기. 또 상담에서 찾아와서 호소하는 어려움 중에는 이 과거에 굉장히 지나치게 몰두되어 있어서 그것이 현재까지 어떤 고통이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상담에서는 과거가 아니라 이 지금 여기에 어떻게 느끼는지, 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담을 촉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집단원의 느낌과 표현을 하도록 격려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틀린 거는 4번이었죠. 2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7번 집단 상담 제안서를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집단 상담을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안서 안에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제안서 안에 넣을 수 없는 이야기라든지 집단 상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건 옳지 않은 내용이 될 것이에요. 자, 1번 집단의 필요성에 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당연히 집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겠죠. 맞는 것 같죠? 1번 맞고, 2번 집단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당연히 집단 상담을 하면 목표가 있겠죠. 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드러난다는 건 당연히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3번 집단 모임 시간, 횟수, 전체 시간이 제시되어 있는가. 이것은 미리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안서에 넣은 것이에요. 3번 맞습니다. 4번 목표 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
당연히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평가할 수 없는 목표가 있다라면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가라는 부분 제안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집단의 명시적 및 암묵적 규범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다 명시적인 규범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것 미리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묵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단원들 사이에서 집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토론을 하거나 제시한 규범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형성된 규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감한 주제를 꺼낼 때 그 주제에 대해서 심하게 저항하는 집단원이 있어서 그 주제가 나왔을 때는 그 회기가 몽땅 망쳐버릴 정도의 방해가 된다. 그러면 서로 그 주제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기가 조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라고 명시적으로 제시한 건 아니었지만 상담 과정에서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암묵적인 규범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암묵적인 규범은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제안서에다가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암묵적 규범을 제시하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문항이 되는 것입니다. 27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집단 상담 구조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구조화라는 것은 이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결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해도 되는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정하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을 구조화라고 하는데요. 자, 1번 이론적 배경에 따라 구조화의 정도와 종류가 다르다. 자, 이론적 배경이라는 건 상담에서 집단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어떤 상담적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는지 정하게 되는데, 이론에 따라서 구조화를 좀 많이 하는 상담 이론이 있고 구조화를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는 상담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지 행동적 접근을 가지고서 상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상담자가 교사처럼 어떤 주도성을 가지고서 상담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구조화를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인간 중심 상담처럼 내담자가 미리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내면의 힘을 발현함으로써 상담의 효과를 보는 그런 접근법에서는 비교적으로 구조화가 조금 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 따라 구조화의 정도와 종류가 다르게 되는 거 맞습니다. 2번 단기로 진행하는 심리교육 집단은 대부분 비구조화 집단으로 운영한다. 단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과 회기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목표 달성을 해야 돼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들이 어떤 변화를 스스로 일으킬 때까지 이제 기다릴 시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한 회기마다 해야 될 그 목표를 넣을 수밖에 없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매 회기마다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집단 상담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진행을 할수록 더 많이 구조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기로 하는 것을 비구조화 집단으로 운영한다라는 건 이게 잘못된 문항이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초기 단계의 구조화는 집단원의 참여에 대한 불안을 어느 정도 줄여준다. 일단 구조화에서는 뭐 해도 되는 거, 해도 되지 않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해주는 게 구조화인데, 그런 구조화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될지 하면 안 될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불안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 상담 장면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이제 개방적으로 이야기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집단 상담원들은 이제 존중해주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화된 집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집단에서는 이제 침묵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조화를 시킨 집단이 있다라면 내가 말을 해도 비판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할 권리를 선택해도 그거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다라는 비난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을 줄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구조화는 불안을 줄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3번 맞고요. 4번 구조화 집단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구조활동을 잠시 미루고 갈등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구조화를 너무 기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 갈등이 앞으로 상담 회기가 진행돼 가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갈등을 다루어야겠죠. 그래서 구조 과정에서도 갈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자, 5번 지나친 구조화는 집단의 발달을 방해한다. 자, 구조화를 너무 지나치게 한다라는 거는 너무 많은 규칙들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단 상담은 더 자기를 개방하고 또 그거에 대한 지지를 받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집단원들과의 자유로운 참여가 중요한데 너무 지나치게 구조화가 되면 그러한 참여 자체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집단의 발달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자, 5번 맞고요. 틀린 것은 2번이었어요. 28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29번 볼게요. 아동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사용하는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부모나 특정 기관에 맞서서 전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편을 들어야 한다. 자, 상담사는 내담자의 편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결국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상담사의 편 들어주기를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키워서 부모나 특정 기관에 다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부모나 어떤 기관이 아동이나 청소년과 대립적인 것처럼 그렇게 나눠놓고 전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편들게 해주는 거는 내면적인 성장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1번 틀렸고요. 자, 2, 3, 4, 5번은 그냥 당연한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집단 종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종결 시점을 상기시켜준다. 자, 종결할 때가 되면 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떤 이별에 대한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까지 하고 종결입니다. 이러면 그런 이별 감정 다루기 할 시간이 없죠. 종결하기 전에는 미리 몇 회기 전에는 종결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점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3번 매 회기를 철저히 준비하되 주어진 회기마다 구성과 주제를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철저히 회기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집단 상담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주제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집단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거 준비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것보다는 오늘은 이걸 준비했지만 그 주제도 중요하니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4번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예, 당연하죠. 특히 교육 현장에서 예전에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상담사와 내담자 갈등이 있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어떠냐면 그게 법원까지 가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5번 아동과 청소년이 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학교 담당자, 교사, 부모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자, 학교 담당자, 교사, 부모 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동, 청소년의 이런 성장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함께 협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같이 협조해야 될 사람들에게 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틀린 건 1번이죠. 29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교류 분석 집단 상담에서 라켓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 상담에서 교류 분석을 적용한 것이죠. 교류 분석에서 라켓 감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켓 감정이란 뜻은 각본에 따른 행동이란 뜻인데 어렸을 적에 여자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누나가 되잖아요. 둘이서 테레비를 보면은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여자라서 공주가 나오는 그런 비디오를 보고 싶어 하고요. 동생은 로봇가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싸우는데 결국에는 이 누나가 공주 영상을 보려고 하는 거 동생 때문에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 서로 자기 거 보겠다고 방해하지 말라고 막 울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와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보니까 누나는 공주 영상을 보겠다고 하고 동생은 로봇 영상을 보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누나가 공주 영상을 틀면 동생이 자꾸 리모컨을 뺏어가서 다른 채널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나가 울 때 엄마가 뭐라 하냐면
누나에게 공주가 보고 싶은데 이제 동생 때문에 공주 영상을 볼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그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달래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누나를 혼내는 거예요. 누나가 양보를 안 하니까 동생이 울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나졌냐고 오히려 누나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도 당연히 공주 영상을 보고 싶죠. 그런데 동생이 로버트 영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만 양보를 해야 되고 결국에 누나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도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어느 날부턴가는 영상 올 때 공주 영상은 아예 안 보고 동생이 좋아하는 로버트 영상만 틀고 로버트 영상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보고서 누나가 양보할 줄도 알고 동생 마음도 달래줄 줄도 알고 정말 착한 누나구나 그러면서 예뻐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나가 그 다음부터는 공주 영상을 안 보고 계속 로버트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누나는 사실은 로버트 영상을 보고 싶은 게 아니죠. 공주 영상을 보고 싶은데 엄마의 칭찬을 받고 싶고 엄마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양보를 잘하는 그런 누나의 감정을 갖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은 진짜 감정이 아니고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한 만들어낸 가짜 감정이었던 것이거든요. 그 감정을 라켓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켓 감정에 의해서 결국에는 행동 방식이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양보를 잘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라켓 감정에 의해서 계속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방법으로 라켓 감정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우울하지 않으면서 늘 우울한 방법으로 어떤 불안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런 방법으로 관심을 끌면서 어떤 위장된 우울을 보일 수도 있는,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는 이 라켓 감정을 다뤄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어린 시절에 격려받고 학습되어진 친숙한 정서로서 다양한 상황에 경험된다. 방금 설명드린 라켓 감정에 대한 설명이 1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공주 영상만 본다고 해서 엄마가 인정해주고 격려하기는커녕 왜 동생을 울리냐, 왜 양보를 안 하냐, 어떤 이런 반응을 보였지만 자기가 정말 보고 싶었던 영상을 꾹 참고 동생에게 양보했을 때 착하다, 예쁘다, 동생에게 양보를 잘한다, 이런 격려를 받게 됐죠. 그게 학습되어지면서 가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친숙한 정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1번이 라켓 감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2번, 심리적 게임 후에는 사라지는 감정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라켓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자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식의 감정을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친숙한 정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가짜 감정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교류분석 상담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라켓 감정을 체험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 라켓 감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심리적 게임이고요. 이 심리적 게임 후에는 자신의 라켓 감정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지 라켓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2번 틀렸죠. 3번, 성인이 라켓을 사용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켓 감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지지나 격려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감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을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3번 틀렸고요. 4번, 아이의 부모가 허용했던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대처한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허용됐던 감정은 잘했어, 너도 보고 싶은 게 있었고 그 보고 싶은 거를 못 봐서 속상했구나, 이런 부모가 공감해주는 그런 허용적인 감정이 아니고, 너 왜 동생을 울려, 네가 양보하면 되잖아, 동생은 어리니까 누나가 양보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공주 영상을 보고 싶었던 그 감정은 허용이 아니라 금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 영상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감정이 금지돼 버리니까 동생이 원하는 것을 같이 보는, 양보하는 그런 감정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동생한테 양보해주는 누나 정말 예쁘다 그러면서 칭찬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금지했던 감정이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대체된 것이지 허용됐던 감정이 다른 감정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5번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고 그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청사진이다. 이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1번 코리의 집단 상담 작업 과정에 있는 집단원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코리의 집단 상담 과정에는 4단계가 있거든요. 참여 단계, 과도 기적 단계, 작업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개인 상담에서 말하자면 초기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중기 단계가 있고 종결 단계가 있고, 그런데 코리의 집단 상담 과정에서는 이 중기 단계가 과도 기적 단계와 작업 단계로 더 세분화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상담에서 말하는 초기 단계나 집단 상담 과정에서 말하는 참여 단계나 처음에 시작하는 과업은 똑같아요. 신뢰감을 형성해야 되고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하나 더 필요하다면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종결 단계는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종결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해결된 문제, 그 결과가 상담이 종결된 후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이 결과를 적용하는 거. 그리고 종결하게 되면 이제 이 집단은 끝나죠. 그래서 이별 감정 다루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 이게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나 종결해서 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집단 상담에서의 중기 단계를 이렇게 2개로 또 나눴는데요. 과도 기적 단계는 처음에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저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갈등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항 갈등이 일어나는 건 나는 그런 문제 인정할 수가 없어.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작업 단계가 가면 이렇게 저항하고 갈등하는 것도 어떤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 갈등했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고, 자, 그때부터는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업 단계에서 이 변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저항 갈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변화를 촉진하게 되겠죠. 변화를 하고 저항 갈등이 일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과도 기적 단계에는 저항 갈등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작업 단계에서는 변화 촉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작업 단계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작업 단계는 이제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이미 직면을 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담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질지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기억, 다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도 주저없이 노출한다. 전혀 저항을 하고 있지 않고 주저없이 노출한다라고 했으면 변화를 촉진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자, 기억, 작업 단계에 있는 거 맞습니다. 니은, 집단원 간의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해결해 나간다. 자, 갈등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고 해결해 나가고 있고, 이것도 변화가 촉진되는 것이죠. 그러면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내재된 적대감과 불신이 있으나 표현하지 않는다. 자, 적대감과 불신이 있으면 주저없이 노출한다가 아니라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항하고 있는 것은 중기 단계 중에서도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피드백을 주어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촉진해 보려고 하는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은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항은 과도기적 단계죠. 자, 리을 틀렸습니다. 그러면 맞는 것은 기억, 니은이 포함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2번 문제 볼게요. 집단 상담에서 얄롬의 지금 여기를 활성화하는 상담자 개입으로 옳은 것은, 자, 30번 문제를 보면 교류 분석 집단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교류 분석은 이제 번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이제 정립된 이론인데, 번의 집단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번이 교류 분석 학자니까 교류 분석 집단 상담이죠. 그런데 번이라고 안 물어보고 교류 분석 집단 상담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론을 넣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32번처럼 얄롬의 집단 상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얄롬은 이제 실존주의 학자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 집단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을 얄롬의 집단 상담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실존주의 집단 상담이란 말이 조금 더 쉽죠. 그런데 대표적인 학자 이름으로 넣어서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체감상 이제 겁먹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라는 이 키워드를 봤을 때 이게 실존주의 학자인지 아닌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상담에서
정신분석 상담이라든지 분석심리학적 상담 같은 그런 정신분석 학파에서는 과거를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불안해요. 뭐 지금 내가 우울해요. 그랬을 때 그 문제를 지금 시점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를 탐색하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그 문제가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인본주의 상담이라든지 실존주의 상담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이제 내담자가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보다 그 존재로서의 그 내담자의 지금 여기 그 존재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의 그 내면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버텨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여기를 활성화한다 이러면 이 피드백을 할 때 과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라면 그거는 정신분석적인 그런 개입이 될 것이고, 과거가 아니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그것이 지금 여기를 활성화하는 상담자 개입이 될 것입니다. 자, 볼게요. 집단원. 엄마는 내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아예 관심도 안 보이고 돌아서서 청소기를 가져와 바쁘게 청소를 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화가 나서 엄마를 밀치고 집을 나가버려요. 자, 엄마하고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토로를 했어요. 이때 상담자의 개입입니다. 1번. 자신을 무시하는 엄마에게 몹시 화가 났었군요. 자, 엄마가 지금 무시한 거 아니고 무시를 해왔던 과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가 아닌 과거를 언급하고 있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엄마가 왜 그런 식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엄마가 해온 그 관심의 방법, 관심 표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자, 2번도 아닙니다. 3번. 2번 일 말고 과거에도 엄마가 화를 낸 적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래요? 아예 과거라는 말을 썼죠. 3번도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이 집단 안에서 그런 식으로 화를 낸다면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낼 수 있나요? 자, 4번은 전혀 과거를 언급하고 있지 않죠. 과거에서 엄마와 이런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 개입은 현재 느끼고 있는 그 화난 감정, 그것을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를 활성화하는 상담자 개입이 되는 것이에요. 자, 5번. 학교에서나 친구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화를 낸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을 나누어주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나 친구에게 화를 낸 적, 즉 과거를 또 물어보고 있죠. 자, 5번도 아니고 32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3번. 얄롬의 치료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는데요. 집단 상담에 있어서 이 치료적 요인을 이야기한 학자는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얄롬의 치료적 요인이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고, 치료적 요인에 대한 문제를 낼 때 대부분 얄롬에 대한 치료적 요인을 문제로 만들어서 냅니다. 청소년 상담사 문제에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눈에 익어두고 그 문제를 고르면 되는데요. 임상심리사에서는 서술형으로 외워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외워서 쓰는 문제로 단골 내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얄롬의 치료적 요인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다시 볼게요. 자, 얄롬의 치료적 요인으로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집단 상담을 할 때 알코올 중독 상담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 첫 번째, 이타주의가 있는데 나도 어떤 중독 문제로 인해서 상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됐지만 다른 사람도 참 가슴 아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다른 집단 구성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그 이타주의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이타주의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집단 응집력. 자, 이 집단 응집력은 정말 별표예요. 자, 집단 상담이 개인 상담과 비교를 할 때 집단 상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은 집단 응집력이거든요. 개인으로서 해결하기 힘든 점이 집단 상담에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 집단의 힘을 통해서 치료적 요인이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이 집단 응집력의 핵심은 내가 이 집단에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집단에서 받아들여질 때 나 혼자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에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 간의 관계가 멀어지죠. 친구들과의 관계 멀어지죠.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지죠.
이런 문제가 이제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문제고 나만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나처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에서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제구나. 그러면서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는 것이죠. 이 보편성도 집단 상담의 장점이죠. 자, 대인관계 학습이 있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하는데 저항이 없어진다면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방행동. 이 알코올 문제에서 벗어날 때 비교적 빨리 성과를 보이는 집단 구성원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집단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그렇게 따라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치료적 요인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정보 제공. 집단 안에는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정보를 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술 생각이 너무 날 때 어떤 것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더라, 또는 어떤 행동을 하면 이 술 생각이 달아나더라, 그러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치료적 요인이 있습니다. 또 정화, 다른 말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술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괴로워지고 그러면서 관계도 멀어지고 그랬겠지만 또 고통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 자신이었겠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말들을 그동안 하면 어떻겠어요? 이제 술주정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더 상처가 곪은 그런 일도 많았겠죠. 그러나 이 집단 안에서 자신의 그 말들을, 감정들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치료적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자,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발달 반복. 자, 용어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알코올 중독이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술로 달래던 것이 중독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이 구성된 집단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 안에서 나타났던 이 문제들은 술로 그 감정을 달래다가 중독까지 이르는 동안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 집단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타날 때 이것을 술을 먹으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법으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발달 단계의 반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와 기술 발달.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대인관계를 위해서 술을 마신다 이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만났으면 술 한잔 해야지, 술 없이는 뭐 진솔한 대화가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대인관계를 위해서 자신은 술을 마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실은 더 많은 관계들이 깨지죠. 술을 먹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어떤 술 추정을 한다면 그거를 견뎌줄 사람들이 많지 않고 더군다나 뭐 과격해지거나 뭐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면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깨져왔는지를 인식을 하게 될 때 더 긍정적인 사회와 기술을 발달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희망의 주입. 그동안 술 끊어보려고 했는데 며칠 만에 다시 술을 마시는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심지어는 상담을 하러 가는 그날도 소주 한 잔 걸치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이 집단 상담에서 다른 집단 구성원들을 볼 때 반드시 술을 끊겠다, 그리고 술을 끊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적인 것도 회복하고 잘 살아보겠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다라는, 끊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희망의 주입입니다. 자, 실존적 요인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술을 끊는 것은 남이 해줄 수가 없다.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이죠. 술을 끊으려고 하면 당장에 금단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동안에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끊고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이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실존적인 과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 집단 상담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또 다른 집단원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이해를 하게 될 수 있는 치료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33번 문제에서 얄롬의 치료적 요인인 걸 골라볼게요. 자, 기억, 이타주의.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같이 술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타심이 있을 때 자신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이타주의 있었습니다.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저항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될 때 대인관계가 발달할 수 있는 치료적 요인이 있어요. 대인관계 투입과 산출이 있는데요. 그냥 다 합쳐서 대인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디귿 자기이해. 집단에서는 내가 나를 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 구성원들이 나를 볼 때 더 객관화되면서 자기 이해가 높아지는 치료적 요인이 있습니다. 정화. 그동안 무슨 얘기하면 술 주장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들어줬는데 이 집단에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자신의 말과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이제 정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리을 맞고요. 미음, 현실 검증. 물론 집단 상담에서 어떤 현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얄롬이 제시한 12가지 치료적 요인에는 현실 검증이라는 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현실 검증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얄롬이 제시한 치료적 요인을 알고 있어야지 이 현실 검증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겠죠. 이 얄롬의 치료적 요인은 굉장히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눈에 익도록 12가지 다 한번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포함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상담자가 사용한 기법은 청소년 집단 상담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고 성인 집단 상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기법입니다.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에 대해 무척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다소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되어 보이네요. 기법들 보면서 한번 볼게요. 1번 노출하기. 상담에선 자기 노출이라고도 하고 자기 개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상담자가 동일한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상담 과정에서 자기 경험을 개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잠을 안 자니까 피곤하고 머리도 무겁고 많이 힘들어요. 이런 호소를 했을 때 이제 상담자도 그렇게 잠을 못 잔 경험이 있으면 상담 중에 자기 개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자고 싶었지만 잠이 안 와서 3일 동안 잠을 못 잔 경험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머리가 무겁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누구시도 그렇게 많이 힘들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겠네요. 그러면서 나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내 경험에 대한 개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노출하기 또는 자기 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한 것은 나도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노출하기 기법을 한 게 아닙니다. 직면하기. 직면한다라는 거는 내 얼굴을 볼 때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듯이 내 마음도 볼 수 있도록 상담자가 직면시켜주는 것인데요. 이 직면을 할 때는 내담자가 못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면을 시킬 때는 어떤 모순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또는 말이나 감정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내가 그렇네? 그러면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네 라고 내담자가 직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상담자가 얘기할 때 부모님에 대해서 무척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좋은 분이죠. 그러면 좋은 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굉장히 상냥하게 또는 이제 밝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담자가 얘기해 주기를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되어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흥분된 말투로 얘기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좋아할 때 하는 행동이 아니고 뭔가 불만이 있거나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죠.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말로는 부모님을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이는 행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면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4번은 직면하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3, 4, 5번 공감하기, 요약하기, 재진술하기 중에서 공감하기에서 하나 더 붙이면 알아둘 게 반영하기 기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내담자를 읽어주는 건데 공감하고 반영하는 것은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고, 요약하기, 재진술하기는 내담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적인 부분을 읽어줌으로써 상담자가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공감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이 나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상담자도 그 감정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죠. 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부모님이 화를 냈다니 정말 놀라셨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 공감하기인데, 비슷한 걸로 반영이지만 반영은 꼭 나도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내담자가 말한 것에서 이런 감정을 읽었다라는 것을 이제 반영해 주는 것이고요. 반면 요약하기, 진술하기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인지적인 걸 읽어주는 것이에요. 내담자가 얘기할 때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짧게 요약해주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반면 재진술하기도 내담자가 한 말을 상담자의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약하기는 장황하게 한 이야기를 짧게 한다라면은, 재진술하기는 그냥 내담자가 한 말을 상담자가 다시 진술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담자가 생각할 때 내 말을 잘 듣고 있네,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네 라고 느끼면 그 다음 이야기를 꺼내기가 쉬워지는 것이에요. 자, 34번은 말과 행동의 모순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직면하기 기법이었죠. 34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35번 문제 볼게요. 얄롬의 치료적 요인 중 응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얄롬의 치료적 요인 33번 문제에서 12가지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집단 응집력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집단 응집력은 개인 상담과 다르게 집단 내에서 내가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느끼고, 집단 안에서 치료적 요인이 일어날 때 개인 상담에는 없는 강력한 강점이 있는 치료적 요인입니다. 박스 안에 보면 내가 집단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집단 안에서 강력한 치료적 요인이 된다라는 설명을 찾는 것입니다. 자, 기억,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것은 내가 집단 안에서 잘 받아들여진다, 이 설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건 긍정적인 결과죠. 자, 이 12가지 중에 어떤 설명일까요? 보편성에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알코올 집단에서 술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고 관계가 깨지는 것 같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내가 문제라고 생각되면 그걸 숨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집단 안에 왔더니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인 기준이 생겼을 때 내 문제가 아주 커 보였던 것이 다른 사람들도 이만큼의 문제가 있네? 그러면 내 문제만 아주 유난히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보편성입니다. 자, 기억은 보편성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응집성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니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면이 드러나더라도 여전히 집단에 수용된다. 집단 안에서 수치스러운 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집단에 수용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전히 집단에 수용되고 잘 받아들여질 때 이 집단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 응집력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 집단 안에서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응집력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접촉을 지속한다. 내 집단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집단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제 친밀하게 접촉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리을 맞고요. 자, 그러면 기억만 제외하고 니은, 디귿, 리을이 포함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6번 문제 볼게요. 실존주의 집단 상담의 목적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실존주의는 철학에 가깝기 때문에 이 실존주의에 대한 문제를 나오면 어떤 세부적인 기법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 실존주의의 철학을 이해하면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 이 프랭클린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프랭클린이라는 실존주의 학자는 나치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대인의 학살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생존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어떤 점이 지옥 같은 환경뿐인 곳에서도 사람을 살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이걸 깊게 생각하고 그 평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에서는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사람을 살게 만들었던 그 의미를 찾아내는 그 철학을 이해하면 실존주의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존주의는 인간중심 상담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현상학적인 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중심 상담이나 실존주의처럼 개인을 주관적이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그 치료의 힘이 상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게 있고, 상담자는 그 내담자가 자신에게 있는 치료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실존주의에서는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인간이 이 세상에 이제 던져져서 실존해 있죠. 그런데 인간이 실존하게 된 이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인데, 동물과 다른 점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자신의 이제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예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한 의미와 정체감을 찾게 되면 나치의 수용소에서도 이제 살아갈 그 의미를 붙잡고 어떤 내면적인 힘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 실존적인 의미에서 죽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이제 불안이거든요. 근데 이 불안의 근원을 실존주의에서는 그 불안의 근원이 뭐냐 하면 이제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불안에 의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막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것이 또한 인간 실존에 대해서 의미를 준다라는 것을 직면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미지의 영역까지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요, 사실은 실존주의에 대한 기법이 별다른 게 많이 없어요. 실존주의 기법은 의미치료 정도가 있고, 자, 그 외에는 이 철학에 기반한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집단을 자신을 신뢰하기. 자, 실존주의는 인간을 어떻게 본다고요? 주관적이고 현상학적인 존재로 본다고 했죠. 주관적이고 현상학적인 존재로 보는 상담에서는 상담자에게 있어서 내담자를 치료시키는 게 아니고 내담자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어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게 먼저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집단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조망 확대하기.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 던져진 그러나 실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세계에 대한 조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즉 주변 세계, 공존 세계, 고유 세계, 영적 세계, 이 네 가지 세계로 나눴고 이 세계에 대한 조망을 넓혀갈수록 어떤 창조성이 발휘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2번 맞고요. 3번 현재와 미래의 삶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 명료하기. 하여튼 실존주의에서 키워드는 의미예요. 삶의 의미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동물처럼 살게 되느냐 아니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며 또한 죽음에 대한 실존적인 그 불안에 직면해 있는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의미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물과 차이가 나는 점이죠. 이제 3번 맞습니다. 4번 과거 현재 미래의 위기에 대해 성공적으로 협상하기. 자,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 중에서 동물은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여기에 자유와 책임이 있습니다. 더 발전적으로 살아갈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동물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데 자신을 더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자유를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도 따르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즉 과거 현재 미래 위기에 대해 성공적으로 협상하기 맞습니다. 5번 미지의 영역 탐색에 대한 한계 규정하기. 자, 인간은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그 불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안에 갇혀서 한계를 스스로 지어버리면
그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으나 그 죽음이라는 그 실존적인 문제를 결국 인간 전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또한 나의 의미가 될 때 미래라는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 이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번은 틀린 문항이었어요. 36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37번 아들러 집단 상담에서 초기 기억 회상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정신분석에서 초기 기억은 매우 중요한데요. 프로이드는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성적인 에너지로 봤어요. 리비도라는 성적인 에너지로 봤는데 이게 아니라 뒤에 정신분석 학파에서 그것 성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으로 본 것이 아들러 학파고요. 대상과의 관계로 본 것이 대상관계 학파입니다. 1번 볼게요. 초기 유아기의 트라우마 분석.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성인 남자를 보면은 불안해요. 또는 남자가 여성과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관계를 잘 이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불안의 문제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았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 성인 남자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책임지지 않고 이별을 하게 됐던 그런 트라우마가 이 성인 여성과 관계를 맺어나갈 수 없도록 되는 것이다. 그 문제의 원인을 유아기로 가서 그 초기 트라우마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 이것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입니다. 1번은 프로이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들러 집단의 설명은 아닙니다. 2번 자기 세상 윤리적 입장에 대한 개인의 확신 탐색. 이게 아들러 학파에 대한 설명인데요. 프로이드는 성격을 구성하는 그 어떤 에너지가 이제 성적 에너지 리비도로 봤는데 아들러 학파에서는 이 관계로 봤거든요. 그래서 아들러 학파에서는 열등감 그리고 형제 순위 이게 아들러 학파에서 말하는 독특한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이나 형제 순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들러 학파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서는 이게 성격이 4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제 활동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심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지배형으로서 이제 좀 독단적인 사람이고 소위 말하는 이제 꼰대 같은 성격이 되는 것이에요. 획득형은 활동 수준은 중간이면서 사회적 관심이 낮은 사람은 획득형으로 다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이득을 보며 살아가려는 그런 성격이고요. 활동 수준도 낮고 사회적 관심이 낮은 사람은 이제 회피형으로서 뭔가 잃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어쩌지 살아보려는 그런 방어적인 삶을 살게 되고요. 활동 수준이 높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으로서 어떤 것을 바람직하게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지내는 그런 성격이에요. 왜 이렇게 성격이 나눠지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결국에는 초기 기억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게 열등감인데요. 열등감이라는 거는 그 밑에 또한 우월감이 있고 그 우월감을 또 한꺼풀 벗겨보면 또 열등감이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등감 극복, 우월성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 성격이 형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론을 만든 아들러도 신체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되기까지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이 열등감 극복이 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열등감 극복을 이제 성격 형성에 이게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고 또한 형제 순위 이 부분도 첫째냐, 중간이냐, 막내냐, 외동이냐에 따라서 또한 성격이 다르게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렸을 때 어떤 열등감 극복을 해왔는지 형제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초기 기억으로 돌아가서 회상을 해야 형성된 그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2번이 아들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3번 유아 시절 대상관계 역동의 분석. 이건 설명 안 들어도 용어만 봐도 알아요. 대상관계 역동이라는 거는 아들러 학파가 아니고 대상관계 상담에서 말하는 그런 역동의 분석입니다. 4번 삶의 각본과 심리적 자세의 탐색. 각본이라는 용어는 교류 분석에 나오는 용어예요. 교류 분석에는 그 자아를 한 가지로 보는 게 아니라 3가지로 나누거든요. 어버이자, 성인자, 어린이자 이 3가지로 나누는데 부모가 어떤 자아를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통제하는지에 따라서 삶의 각본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분석하는 건 이제 교류 분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5번 현상학적 자기와 실제 자기 간의 일치점 발견. 현상학적이라는 용어 나오면 인간 중심 상담이에요. 실존주의에서도 인간을
주관적이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는 같지만 이 내용을 보면 현상학적 자기와 실제 자기 간의 일치점 발견이라고 했잖아요. 즉 현상학적 자기 그것과 실제 자기와의 불일치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자 내담자는 그 옆에서 버텨줄 때 상담자가 내면의 힘을 통해서 심리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간중심 상담입니다. 인간중심 상담이든 실존주의 상담이든 아들러의 집단 상담이 아니죠. 그러면 아들러의 상담에 맞는 초기기업 회상의 목적은 자 2번입니다. 37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38번 볼게요. 집단 상담의 치료에 잠재적인 위험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기억, 집단 상담자의 과도한 힘의 사용. 자, 이 집단 상담이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 집단이냐에 따라서 집단 상담자가 이 집단에 많이 개입할 수도 있고 최소한으로만 개입하면서 집단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집단 상담자가 개입을 많이 하는 집단이다 하더라도 이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만약에 집단 상담자가 이 과도한 힘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담자들은 대번에 부담을 느끼죠. 기본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땐 자발적으로 참여하든지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든지 상담자는 말을 잘 들어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참여를 해요. 그런데 과도한 힘을 사용한다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내담자보다 상담자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러면 상담자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되고 이 집단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집단원의 사적인 삶의 무분별한 공유. 일단 무분별하다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또 위험할 것 같죠. 집단 상담에서 이제 자기 개방은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예요. 그런데 자기 개방을 할 때도 집단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수평적인 개방을 해야지 과도하게 사적인 부분을 다 노출시켜버리면 집단원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집단의 응집력도 생기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집단이라고 하면 그 알코올 집단에서 이 술을 먹으면은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때로는 과격한 행동도 하게 돼서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 또는 술을 끊어보려고 이런 행동 저런 행동 많이 했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술을 먹는 걸 계속 이어왔다. 이런 자기 개방을 하게 되면 다른 집단원들도 나도 그래 하면서 이제 보편성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가지고 다른 집단원들이 공유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먹고 나서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쳐서 교통사고를 냈다. 근데 죽은 것 같고 주위에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도망갔는데 안 잡히고 그 후로도 계속 술 먹으면은 쉽게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아무리 이제 술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왔던 집단원들이라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보편성을 가지고 공감하고 집단 응집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같은 집단에 있어야 되느냐, 나 이거 안 할란다,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귿 희생양 만들기. 자, 집단원들은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을 때 집단의 치료적인 요인들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런데 희생양을 만들어버리면 왜 집단원을 희생양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 역동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 개인에게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집단 상담의 치료적인 요인을 발휘하는 거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리을 집단원의 한계를 넘어서는 직면. 자, 상담 기법 중에서 직면은 굉장히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직면을 당하면 저항을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인간중심 상담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직면 기법을 사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게 직면인데 거기다 한계까지 넘어서는 직면이라 하면 당연히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리을도 위험하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위험합니다. 자,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9번 문제 볼게요. 청소년 집단에서 비생산적인 집단에 개입할 상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집단 상담에서 나타나는 비생산적인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저항이에요. 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집단 상담이면은 어떤 부정적인 습관 또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개별 상담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단 상담에는 억지로 온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생산적인 집단이 꾸려질 수가 있는데 많이 나타나는 게 저항입니다. 자, 박스 안에 보면 기억, 각자가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 얘기는 잘 안 해요. 자기 개방을 안 하는 거, 그게 한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자, 니은 집단 밖의 사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우, 집단 안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집단 밖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집단 상담의 목표를 흐리고 있죠. 이것도 저항하는 거예요. 집단원이 난 항상 그래왔다로 넘겨버릴 경우, 자, 나는 내 문제를 다루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게 저항하고 있는 거죠. 자, 리을 한 집단원이 장황하게 설명하여 다른 집단원들이 지루해할 경우, 집단 상담뿐만 아니라 개인 상담에서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또는 그와 대조적으로 아예 침묵하는 것, 이게 저항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포함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0번 볼게요. 청소년 집단 상담자의 개입 기술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수진이가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1, 2, 3, 4번은 집단 상담뿐만이 아니라 개인 상담에서도 사용하는 대표적인 개입 기술이고요. 자, 5번은 집단 상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개입 기술입니다. 자, 1, 2, 3, 4번 개입 기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수진이가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만약에 요약 기법을 사용한다면, 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약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장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어떤 자신의 내면을 괴롭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야기를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짧게 요약해 주는 거예요. 아, 친구랑 있을 때 친구가 이렇게 해서 불편하고, 또 이렇게 해서 화가 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진다는 얘기죠. 하고 A4 용지 한 페이지로 말했을 분량을 이렇게 두 줄로 요약해주면 그 다음 대화에서 이제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자, 반영은 감정을 읽어주는 것인데요. 수진이가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그런 토로를 하잖아요. 그때 수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감정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진이가 친구들의 행동에 화가 나 있는 것으로 들리네요. 그렇게 수진이 말 속에 들어있는 감정을 읽어주는 게 반영입니다. 자, 해석은 말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석도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담자가 스스로 직면하거나 통찰할 수 있다면 굳이 해석은 안 해줘도 돼요.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상담자가 틀리게 해석해 버리잖아요. 이게 맞게 해석해도 저항이 일어나고, 틀리게 해석하면 신뢰감까지 깨지면서 더 저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때론 해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진이가 잘난 척하는 친구들에게 마음이 상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그 친구에게 보였고, 그 때문에 수진이의 과시욕이 투사되어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친구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친구에게 투사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 진술이 있는데, 자, 반영에서는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라면 제 진술은 그 말을 다시 진술해 주면서 내담자가 생각할 때, 아, 상담자가 내 말을 잘 듣고 있었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는 것이에요. 또는 자기 말이 재진술될 때 자기가 한 말이 분명하게 더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상담자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이게 재진술해주면,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면서 정확하게 내담자가 또 수정해 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하는 말을 다시 진술해주는 게 재진술이에요. 자, 친구가 먼저 말을 걸면 귀찮고, 수진이가 먼저 말을 걸면 대답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군요. 이렇게 했던 말을 다시 진술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박스 안에 뒤에 얘기 보면, 이 얘기는 영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영희는 지금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어때요? 라고 했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겠지만 그거를 요약해 준 거 아니고요. 친구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때 받았을 그 어떤 감정적인 것, 서운했을지 화가 났을지 슬펐을지 어떤 감정을 읽어주지 않았죠. 반영 아니고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해석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 말을 다시 진술한 것도 아니고요. 이 연결하기는 집단 상담에서 이 내담자가 한 얘기를 다른 집단원이 이해할 수 있거나 공감할 수 있거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있거나 이럴 때 다른 집단원과 이제 연결해 줌으로써 집단원들의 관계가 좀 더 두둑해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한 얘기를 영희가 한 얘기하고 연결을 하고 있죠. 40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41번 볼게요. 비자발적인 청소년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비자발적인 청소년 집단 상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년부 재판에서 수강명령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죄가 경미할 경우에는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면서 수강명령 내릴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했을 때 법원이 성인들보다 더 관대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소년원 보호처분 같은 것보다는 이제 수강명령 같은 교육을 먼저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비자발적인 청소년 집단 상담이라고 하면 수강명령 받고 억지로 온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1번 비밀 유지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준다. 이거 당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 귀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거 걱정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집단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 단 자신을 해하려고 하거나 상대를 해치려고 하거나 그런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예외 이외에는 비밀 유지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1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2번 집단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집단원으로서의 책임, 권리 모두 다 필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겠고요. 3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개방을 하도록 안내한다. 집단 상담에서 자기 개방은 굉장히 큰 치료적 요인이에요. 자, 그런데 억지로 자기 사생활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얘기를 해버리면 집단원들끼리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비행 청소년들이 모이면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해서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건 자기 개방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나는 이 정도까지 큰 범죄를 저질러 봤다라는 걸 자랑하듯이 이제 자극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버리면 누가 더 대담한 짓을 했는지 그게 수직적인 관계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개방을 하도록 안내해야 됩니다. 3번은 옳은 내용이고요. 4번 참여하기 싫은 마음을 집단에서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이거는 집단 상담에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침묵을 존중해주는 그런 집단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참여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개방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어떤 대인관계 기술을 높이는 그러한 집단 상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4번 틀렸고요. 5번 집단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안내한다. 자발적인 집단 상담이라면 집단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둘 수 있겠죠. 그런데 비자발적인 청소년 집단은 이제 수강명령 받고 온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수강명령 안 지키고 뛰쳐나가 버린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맞고 틀린 건 4번이니까요. 41번의 정답 4번이었습니다. 42번 문제 볼게요.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과 집단원의 경험을 옳게 연결한 것은, 자,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 가장 문제로 잘 만드는 치료적 요인으로는 얄롬의 치료적 요인이라고 했어요. 자, 이 얄롬의 치료적 요인은 앞에 문제에서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실존적 요인. 자, 실존적 요인이라는 것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실존적인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찾아야 해. 자, 여기서 삶의 의미, 내 삶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야. 삶에 대한 책임, 의미와 책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제 실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실존주의는 삶에 대해서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자유와 책임.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유와 책임에 의해서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자유와 책임을 통해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느냐 아니면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느냐, 자, 이 차이가 삶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치료에서는 대표적인 기법이 의미치료라고 했고요. 이 의미, 책임, 이게 실존주의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집단 상담의 치료적 요인에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게 실존적 요인이에요. 자,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감정 정화. 감정 정화는
하는 집단 상담의 장점인데요. 다른 집단원들에게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럴 때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경험, 다른 집단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 감정 정화입니다. 자, 이 집단을 통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자신도 변화할 수 있을 거야. 자, 이것은 감정 정화가 아니고요. 희망의 주입입니다. 나 자신도 변화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자, 3번 이타주의. 집단 상담에서 다른 집단원에게 도움을 줄 때에 내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이 이타주의예요. 저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잘 관찰하고 배워서 따라해야겠다. 자, 다른 사람 따라하는 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모방 행동이 되겠습니다. 4번 자기 노출. 얄롬의 치료적 요인 중에 자기 노출이라는 요인은 없어요. 자, 자기 노출은 상담하다가 상담자의 경험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상담자의 경험도 이제 개방할 수가 있거든요. 내담자와 상담자의 경험이 일치될 때 상담자의 경험을 개방함으로써 공감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는 내담자가 알고 있는 것과 이게 다른 방면의 경험을 상담자가 노출할 때에 내담자의 시야를 넓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면 상담자의 경험을 노출해 주는 거, 이게 자기 노출입니다.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도움이 됐다라는 건 이게 이타주의입니다. 자, 동일시. 얄롬의 치료적 요인에 동일시는 없습니다. 나만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도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네 라는 말이 되죠. 자, 이것은 보편성입니다. 자, 동일시라는 말은 정신분석 이론에서 프로이드가 성격이 발달하는 과정에 남근기 때 나오는 용어죠. 아이가 첫사랑이 생겨요. 그게 엄마인데, 자, 엄마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남자가 있죠. 바로 아빠인데 내가 그 아빠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내 생식기를 거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기게 되고, 도저히 아빠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돼야겠다. 그래서 아빠와 동일시하는 거, 이때 동일시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또 방어기제에 동일시라는 용어가 나왔죠.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것들을 내 거랑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출세하길 바라는 거, 그것은 자식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방어기제에서 나오는 동일시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치료적 요인과 이 경험이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실존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43번 볼게요. 집단 상담에서 피드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1, 2, 5번 을 보면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피드백을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집단원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게 좋을까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게 좋을까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저항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회기 때부터 이 집단원에 안 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는 것이 내담자가 좋아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도 줄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피드백만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주고,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뒤에 따라오게 해야지 이제 저항이 감소가 돼요. 자, 1번 긍정적인 피드백이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더 잘 받아들여진다. 당연히 좋은 말이 거부감이 없으니까 잘 받아들여지겠죠. 자, 1번 맞고요. 2번 부정적인 피드백은 긍정적인 피드백 이후에 줄 때 더 쉽게 받아들여진다. 네, 부정적인 피드백만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게 저항이 감소합니다. 5번 집단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 받으면 수치스럽죠. 저항이 일어나고 이 집단원에서 참석하고 싶지 않아지죠. 그래서 신뢰관계가 형성됐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집단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가 피드백 시험을 보이는 것은 집단원의 피드백 교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상담자가 피드백 시험을 보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할 때도 바람직한 피드백이라는 게 있고요. 이 바람직한 피드백을 하는 원리에 대해서 먼저 상담자는 시범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효과적입니다. 이 바람직한 피드백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피드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과거의 일은 후회스럽고 그에 따라서 얽매여 있는 문제가 현재에서 우울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미래의 문제는 이 현재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해서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내용을 피드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지 않는 피드백.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상담에서 경험하는 그런 내용을 피드백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고요. 자, 3번 나 전달법을 적용하여 피드백. 나 전달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네가 한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너 거짓말만 하잖아. 자, 이렇게 너에 집중된 전달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전달법은 너가 아니라 내 감정 위주로 전달하는 것이죠. 네가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속상해. 네가 사실을 말해주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돼서 나는 기뻐. 이렇게 너가 아니라 나의 감정 위주로 얘기하는 것이 나 전달법인데요. 이 나 전달법을 이용해서 피드백하는 거. 자, 이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변화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거, 타고난 성격에 대해서는 피드백하지 않는 것. 이런 바람직한 피드백의 원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런 피드백의 시험을 보이는 것이 집단원의 피드백 교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집단원의 행동과 관련된 지금 여기 피드백이 모호한 피드백보다 더 도움이 된다. 또는 과거를 들추는 피드백보다 도움이 되는 것이다. 4번 맞고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4번 집단 상담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담자가 집단 상담 전후에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집단원의 행동 변화를 평가할 때 평가의 주체는 상담자, 평가 대상은 집단원이 된다. 심리검사 집단 상담 전후라고 했죠. 그러니까 집단 상담이 시작할 때 한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종결할 때 평가를 하면 이 결과가 달라져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발전적으로 달라져 있기를 원하고 그게 집단 상담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당연히 평가는 상담자가 하고 그 대상은 집단원이 되겠죠. 자, 1번 맞습니다. 집단 상담 실시 이전에 집단 상담 수요 평가, 집단원 행동 조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려면 이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3번 심리검사를 통해 수치화된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양적 평가라 한다. 자, 양적 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상대적인 말로는 질적 평가가 있어요. 자, 질적 평가는 말 그대로 질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원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표준화된 검사가 아니라 비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게 돼요. 비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수치화가 안 돼요. 그래서 통계를 분석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심리검사를 통해서 수치화된 수집을 한다라는 거는 이 집단에서 나온 결과나 저 집단에서 나온 결과나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동일한 심리검사를 해야겠죠. 동일한 심리검사를 한다라는 거는 표준화된 검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깊게 내용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동일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양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할 수 있는 건 양적 평가, 통계가 불가능한 건 질적 평가예요. 자, 3번은 치화된 정보로 통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평가 맞습니다. 4번 집단 상담 계획 단계에서부터 집단 상담 평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결국 적합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 그리고 평가에 대한 방향 동시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5번 추수 평가는 집단 상담 종결 회기에 실시한다. 자, 집단 상담 종결 회기에는 그동안 진행된 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별 감정을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추수 평가는 집단이 종결 회기가 아니라 완전히 종결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가하는 게 추수 평가예요. 그런데 종결 회기에 실시한다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 됩니다. 44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45번 볼게요. 다음 상담자의 질문 기법을 활용하는 집단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집단원이 요즘 너무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상담자가 말했어요. 혹시 우울하지 않거나 덜 우울한 날은 무엇이 다른가요? 라고 반응을 했죠. 이 상담자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런 반응이 나왔는지 그 이론을 찾는 건데요. 하나씩 볼게요. 상담자는 집단원이 말한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이게 질문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집단원이 또 대답을 하겠죠. 그럼 집단원이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은 내담자 개인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로 이끄는 것은 해결 중심 상담의 기법이에요. 해결 중심 상담에서는
보면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 기법을 꼽으라면 예외 질문 그리고 기적 질문 이렇게 있는데요. 내담자가 상담을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많이 우울해요. 나이가 들도록 많이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하면은 부모님은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만 해요. 그래서 나는 계속 우울함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때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았던 날은 언제였는지 그 예외를 물어보면 내담자는 지금까지 그 우울했던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우울하지 않을 때도 있었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왜 그때는 우울하지 않은지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런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면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문제에 막혀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내담자가 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게 모두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문제 뒤에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45번에 보면 혹시 우울하지 않거나 덜 우울한 날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까지 우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울하지 않거나 덜 우울한 날을 물어보고 있죠. 이것은 예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박스 안에서 상담자는 해결 중심 상담 이론을 가지고서 반응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어린 시절 가족 환경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인생 각본이 형성된다. 자, 인생 각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교류 분석입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세 가지 자아가 있었죠. 어버이 자아, 성인 자아, 어린이 자아 이 세 가지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서 교류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각본이 형성이 되는데 이 각본이라는 용어는 교류 분석에만 나오는 용어예요. 1번은 이제 교류 분석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2번 인간은 기본 욕구인 생존, 사랑과 소속감, 힘, 자유, 즐거움에 의해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본 욕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죠. 5가지 기본 욕구. 이것은 현실 치료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메슬로우의 욕구 같은 경우는 위계가 있죠. 그래서 가장 밑에 단계에서는 이제 생존의 욕구가 있고, 자, 이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 그 위에 단계인 안전의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이 밑에 있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가장 상위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게 된다라고 보는 게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인데요. 이것은 위계적이죠. 그런데 현실 치료에서는 이 5가지 욕구를 얘기하면서 이게 위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일요일에 회사를 가지 않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이사를 가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가정에 미리부터 가족 소풍을 가기로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가족 소풍을 취소하고 사장님을 도와주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그거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가족이 이미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그 실망하면 어떡하느냐, 사장님 일 도와주지 말고 우리 가족 약속을 지켜라,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남편은 힘에 대한 욕구가 이제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제 승진하고 회사에서 힘을 기를 수 있는 그 욕구 충족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내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강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하고 있는 게 먼저고, 남편이 고속 승진 좀 못하면 어떡하느냐, 가족이 먼저다, 이렇게 어떤 욕구가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를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게 현실 치료 기법이고요. 3번 심리적 고통이나 문제는 당위주의의 바탕을 둔 비합리적 신념 체계에서 비롯된다. 자, 비합리적 신념 체계 하면은 무조건 인지치료입니다. 자, 이런 거죠. 보통 고통이라는 게 사건 때문에 그 결과로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건과 결과 사이에는 신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가 메달을 땄어요. 한 명은 은메달을 땄고 동메달을 땄어요. 자, 이게 선행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로서 은메달을 딴 사람은 펑펑 울면서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매우 기뻐하는 것이죠. 이 슬픔과 기쁨의 차이는 이 메달을 무엇을 땄느냐는 이 선행 사건이 아니고 이 선행 사건 사이에 이게 신념이 있는 거예요. 자, 은메달은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결승전에서 패배했다. 그래서 은메달은 결승전에서 이제 패배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결과로서 슬픔이라는 결과가 생긴 거죠. 자, 동메달은 한바트면은 메달권에서 박탈될 뻔했는데 3, 4회전에서 이겨서 메달권에 들었다. 그래서 동메달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의 결과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동메달을 딴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념이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면 그 결과도 이제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논박하고 바꿔주는 게 인지치료입니다. 자, 4번 집단원이 자기 삶의 전문가이므로 상담자는 알지 못함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왜 상담자는 알지 못함의 자세를 취해야 하냐 하면 문제 해결의 그 힘이 상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줄 뿐이고 상담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내담자가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이게 해결 중심 상담에서의 상담자의 자세입니다. 4번은 해결 중심 상담의 입장이에요. 자, 5번 인간은 정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 자, 정경 배경 이 용어 나오면 이것은 게슈탈트 심리치료예요. 즉 정경과 배경 전체가 하나이고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경에는 미해결 과제들이 있고 그 미해결 과제들이 정경으로 넘어오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미해결 과제를 배경으로 밀어넣게 되는데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이 정경과 배경의 통합을 하는 그럼으로써 이 자아가 확장되고 성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5번은 게슈탈트 심리치료 설명이었죠. 이 박스 안은 해결 중심 상담의 이론을 가지고서 상담자가 반응을 했던 것이에요. 해결 중심 상담에 부합하는 거는 4번이었고 정답 4번입니다. 46번 볼게요. 다음에 집단원 특성이 나타나는 집단 상담 발달 단계에서 상담자의 역할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문제 31번에서도 다뤘습니다. 집단 상담의 작업 단계라고 했는데 46번은 이 발달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 결국에는 31번 문제나 46번 문제나 이 발달 단계를 알고 있어야지 이제 푸는 문제예요.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31번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참여 단계 그리고 종결 단계는 집단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자 무조건 초기 단계에서는 신뢰감 형성, 목표 설정 자 이렇게 가게 되고 종결 단계에서는 결과의 적용, 이별 감정 다루기, 지속적인 성장 촉구 자 이 과정을 다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단 상담에서는 이 중기 단계가 과도기적 단계와 작업 단계로 나누는데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이제 저항이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나고 이런 단계고요. 작업 단계에서는 이제 변화를 촉진하는 단계 이렇게 나타나는데 당연히 이제 저항부터 나타나고 이 저항이 해결됐을 때 변화를 촉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과도기적 단계가 먼저고 그 다음 작업 단계가 가는 것이에요. 46번에 보면 자, 방어와 주저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집단 상담에 대한 도전, 집단원 간의 갈등과 경쟁, 집단 상담에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저항이 나타나는 단계는 아직 변화를 하지 못하고 그 전에 이제 과도기적 단계였습니다. 이 과도기적 단계는 저항, 갈등,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집단 응집력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에요. 자, 1번 볼게요. 집단을 통해 학습한 새로운 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게 된다. 자, 이거는 뭔가 변화를 이루고 있죠. 그럼 작업 단계일 것이고요. 2번 집단의 목적, 규칙, 과정에 관하여 안내한다. 자, 이건 상담에 대해서 목적이나 규칙, 과정을 안내하는 것은 이제 구조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조화는 초기 단계에서 할 일이죠. 즉 집단 상담에선 참여 단계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3번 집단원의 저항을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 자, 저항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저항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래요. 자, 과도기적 단계에서 저항 나타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과도기적 단계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자, 4번 집단원의 개인별 목표 설정을 돕는다. 자, 목표 설정 초기에 할 일이죠. 초기에 할 일은 집단 상담에선 참여 단계예요. 자, 5번 집단원의 변화 행동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격려한다. 자, 이미 변화됐고 자, 이것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에요. 자, 이건 종결 단계에서 할 작업이죠. 과도기적 단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자, 3번이었습니다. 47번 문제 볼게요. 다음을 주요 개념으로 하는 집단 상담의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건 내사, 수사, 반전, 융합 이 네 가지는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내사라는 거는 누가 나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특성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걸러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걸러듣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나 행동을 그런 비판 과정 없이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버리는 게 내사입니다. 자, 투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보였어요. 그러면은 그게 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반전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행동을 그냥 내가 나한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외모를 칭찬해 주기를 바란다고 할게요. 그러면 너는 잘생겼어, 눈이 예뻐, 코가 예뻐, 뭐 근육질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죠. 그런데 내가 나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너는 코가 예뻐, 너는 근육질이야, 남한테 원했던 거를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게 반전입니다. 자, 융합은 두 사람 간에 차이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어느 정도 이게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계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면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접촉 경계에 혼란을 느끼는 게 이제 융합입니다. 이게 다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인데요. 자, 여기서 게슈탈트 기법이 아닌 거를 찾는 것이에요. 자, 1번. 자, 외제아라고 했는데, 자, 외제아는 게슈탈트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야기 치료에서 하는 기법이에요. 자, 이야기 치료에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로 보는 것이에요. 즉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뉴스 보면 어떤 이제 범죄에 대한 소식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을 하죠. 그래서 그 문제와 사람이 동일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놈, 거짓말한 사람은 사기꾼. 자, 이런 식으로 문제와 사람이 동일한 걸로 보는데 이야기 치료에서는 문제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아니라 도둑질이 문제인 거죠. 사기꾼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과 문제를 따로 분리시키고 그 문제를 다룰 때 그 문제를 외제화시킨다라고 해요. 자, 외제화는 이야기 치료에 대한 기법이었습니다. 자, 꿈 작업. 이게 게슈탈트 심리 치료에서는 이게 전경과 배경이 있는데, 자, 이게 전경이 있고 여기 배경이 있으면 이 배경 안에 미해결 과제들이 있거든요. 이 미해결 과제들이, 자, 꿈을 꾸면은 미해결 과제들이 투사돼서 꿈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 꿈을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이것도 나잖아요. 이 전경에 있는 것도 이 배경에 있는 것도 나잖아요. 그래서 꿈 작업을 통해서 투사된 것들이 또한 나라는 걸 인식하고 이 자아를 통합해 가는 것이에요. 이게 꿈 작업이고요. 자, 과장 기법.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다리를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리 떠는 행동 나도 모르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 기법에선 다리를 떨고 있으면 그냥 더 크게 일부러 심하게 다리를 떨어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과장되게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떨 때는 내가 다리를 왜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과장해서 하다 보면 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과장 기법이고, 자, 빈의자 기법. 이게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 아주 이제 유명한 기법입니다. 자, 내가 미해결된 과제가 있어요. 어떤 과제냐면 사람에 대한 거죠. 어렸을 때 이제 선생님에게 또는 부모에게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 그게 응어리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차별 대우했던 선생님이 지금은 없어요. 또는 있더라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아니면은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날 용기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빈 의자를 갖다 놓고 여기에 나를 차별 대우했던 그 선생님이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의자를 대고서 이제 왜 그랬느냐, 이게 자기의 마음을 여기다 쏟아 부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빈 의자에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쏟아냄으로써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게 하는 기법이다. 환상 기법. 자,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막에 홀로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은 상담자는 그러면 그 사막이 실제로 있다고 지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봄으로써 자각과 경험을 넓혀주는 것이, 그리고 알아차리고 통합하게 하는 기법입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다 게슈탈트 기법이고요. 자, 틀린 것은 1번이었습니다. 48번 볼게요. 행동주의 집단 상담에서 라자루스의 베이식 아이디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베이식 아이디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가 이렇게 베이식 아이디라고 정확한 용어를 써서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라자루스라는 학자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중다 양식 치료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라자루스라는 학자 이름을 넣은 거는, 자, 학자 이름 넣으면은 먼저 겁부터 나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학자 이름은 몰라도 풀 수는 있는데요. 문제를 이렇게 베이식 아이디라고 낼 수도 있고
치료 또는 중다 양식 치료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다 양식 치료, 베이식 아이디 같은 말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라자르가 말한 중다 양식 치료는 인간의 성격에 7가지 주요한 기능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식 아이디를 보면 1, 2, 3, 4, 5, 6, 7 7개의 스펠링으로 돼 있죠. 자, 이게 인간의 성격에 중요하게 기능하는 7가지 영역의 약자이기 때문이다. 자, 베이식 아이디에 B는 행동에 대한 약자고요. A는 감정에 대한 약자이고, S는 감각에 대한 약자이고, I는 심상에 대한 약자이고, C는 인지에 대한 약자이고, I는 대인관계에 대한 약자이고, D는 약물에 대한 약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설명할 때 행동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활동적인지,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정서적인지,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감각에서 오는 쾌락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지, 심상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리는지,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분석하고 계획하는지,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타인과 소통하는지, 약물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생물학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방면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 베이식 아이디에 대한 문제는 세부적으로 묻기보다도 B는 행동적인 영역에 대한 약자이잖아요. 그런데 행동적인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영역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7개 영역이나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다르게 바꿔버려서 문제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베이식 아이디에 대한 문제는 이 베이식 아이디가 뭐의 약자인지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48번 볼게요. 1번 B. 자, B는 행동에 대한 약자였어요. 자, 행동과 습관, 반응은 어떠한가? 자, 행동적인 영역에서 묻는 거 맞습니다. 자, S는 감각 영역이었어요. 신체는 신체적 감각은 어떠한가? 네, 맞습니다. 3번 C는 카그니티브, 즉 인지에 대한 영역입니다. 자, 문화적 배경은 어떠한가? 자, 인지적인 거는 얼마나 이제 계획하고 분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인지적인 측면인데, 자, 생뚱맞게 문화적 배경은 어떠한가 했잖아요. 그래서 자, C는 카그니티브가 아니라 컬처의 약자라고 생각하게 이렇게 문항을 바꾼 것 같아요. 자, C는 컬처의 C가 아니라 카그니티브의 C이기 때문에 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I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이 베이식에 있는 I는 심상에 대한 거였고, 뒤에 아이디 할 때 I는 대인관계였던 것이에요. 즉 하나는 이미지의 약자고 하나는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의 약자예요.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 대인관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베이식 아이디 중에 이 아이디에 있는 이 I를 말하는 거예요. 4번 맞고, 5번 D는 약물의 약자죠. 약물, 물질 복용, 건강 문제는 어떠한가? 약물에 대해 물어보고 있죠. 자, 옳지 않은 문항은 카그니티브를 컬처로 바꾼 3번이 틀린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 3번입니다. 자, 49번 문제 볼게요. 집단 상담 종결회기에서 상담자 개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 상담의 이 과정 기본적이면서도 벌써 이 집단 상담 한 과목에만 벌써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참여 단계는 개인 상담으로 치면 초기 단계고, 자, 종결 단계는 개인 상담에도 종결 단계를 갖죠. 이 중기 단계가 집단 상담에서는 과도기적 단계와 작업 단계로 나눠지고, 과도기적 단계에서 저항 갈등이 일어나며 작업 단계에서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종결 단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종결 단계는 이미 중기 단계인 작업 단계에서 변화를 다 촉진했어요. 그러면 이제 집단을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남은 게 뭐냐면 집단을 종결하고 나서도 이 촉진된 변화가 계속 삶에 적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적용되는 거, 지속적인 성장이 촉구되는 것, 이게 종결 단계에 할 일이고요. 그리고 이 종결을 하게 되면 이 집단은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별 감정 다루는 것까지 종결 단계에서 하게 됩니다. 자, 기억 볼게요. 혹시 이 집단 참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의심이 있나요? 자, 집단에 참여하면서 두려움이나 의심이 있다면 저항이 일어나겠죠. 저항이 있다면 변화가 촉진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거 중기 단계까지 못 간 거예요. 이 집단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의심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관계 형성 측면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신뢰감 형성, 관계 형성, 목표 설정, 이런 게 참여 단계, 즉 초기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기억은 종결이 아니고 참여 단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니은. 이 집단에서 자신에 관해 알게 된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집단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자신에 관해 알게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죠. 즉 이미 변화를 촉진했고,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성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결과 적용, 지속적인 성장 촉구, 이게 종결 단계라고 했죠. 자, 니은은 종결 단계에서 상담자 개입입니다. 자, 디귿,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자,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변화가 촉진된 작업 단계를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변화된 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결과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종결 단계의 작업입니다. 자, 리을, 자신의 가장 어려운 고민거리를 지금 여기서 공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아직 고민거리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했던 것은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기 단계를 간 것도 아니고 참여 단계에서 신뢰감 형성, 목표 설정,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리을은 참여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종결 회기에서 개입하고 있는 건 니은 디귿이니까 니은 디귿만 포함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0번 볼게요. 집단 상담에서 공동 지도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자, 공동 지도자는 집단 상담을 할 때 집단 상담자가 있죠. 거기에 부 리더, 즉 보조 리더가 있는 경우를 공동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 공동 지도자가 있으면 일단 집단 상담자가 소진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역할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고 또 상호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집단 상담에서 현실적으로 상담자가 여러 명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집단 상담을 배우는 상담 실습생이 보조 리더자로 들어가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공동 지도자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문항을 보면 공동 지도자, 즉 보조 리더가 할 행동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주 집단 상담자가 공동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를 물어보는 것인지 좀 분명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어떤 방면에서 보든 옳은 행동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볼게요. 자, 1번 집단 회기 전후에 공동 지도자와 집단에 대한 계획과 소감, 서로의 협력에 대해 논의한다. 자, 집단 상담뿐만이 아니라 보조 리더가 있으면 당연히 실시 전에 같이 계획하고 또 실시 중에 협력하고 또 끝나고 나서 같이 논의하는 거, 이거 당연하잖아요. 자, 1번 맞습니다. 자, 2번 공동 지도자와 의사소통하지 않고 회기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자, 집단 상담에 집단 상담자가 2명 이상이 되는데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회기 계획과 목표를 세워버리면 같은 계획과 목표가 나올까요? 모든 일에 당연히 의사소통을 해야지 계획과 목표가 같은 계획과 목표를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당연히 2번은 틀린 문항입니다. 3번 공동 지도자보다 자신이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한다. 자, 이 집단 안에서 집단 상담자끼리 서로 경쟁해버리면 이것은 집단을 운영할 게 아니라 그 집단 상담자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거는 개인 분석을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히 3번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4번 공동 지도자와 함께 촉진하는 대신에 돌아가며 한 회기씩 집단을 이끈다. 자, 돌아가면서 한 회기씩 한다라는 거는 그냥 자기 부담 줄이려고 회기 나누기밖에 안 되죠. 공동 지도자와 할 일은 역할을 분담하거나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역할을 분담하는 거는 이렇게 한 회기는 너, 한 회기는 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하게 일어나는 경우, 이럴 때 주 리더가 반응을 한다면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비언어적인 부분으로 어떤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을 하는 것은 공동 지도자가 한다.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회기씩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자, 5번 공동 지도자와 옆자리에 앉아서 지속적으로 눈맞춤과 사인을 주고받는다. 공동 지도자와 옆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 리더와 보조 리더가 할 역할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도 맞지 않는 행동이고요. 맞는 행동은 1번이었습니다.